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랑의 길에 나선 김삿갓. 그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심의 경험도 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나쁘고 천대받는 어려운 경험도 많이 합니다. 김삿갓이 경험하는 이런 일들은 만약 그가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김삿갓에게는 한편의 고귀한 시가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김삿갓이 김병현으로 살아갔다면 이처럼 아름답고 또 시니컬한 시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위대한 시들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후세 사람들에게는 슬픈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시를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동스러운 것인지요. 악덕 탐관오리 사또를 혼내고 또다시 정처 없는 방랑길에 들어선 김삿갓. 오늘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김삿갓은 주막으로 들어서다가 주모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함흥에서 반년 동안이나 동거생활을 했던 기생 가련의 얼굴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나가던 나그네요.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김삿갓은 술청에 털썩 걸터앉으며 물었다. 우리는 술만 팔지 객주집은 아니라고. 그러나 건넌방이 비어있으니까 주무시려거든 주무시구려. 돈이 한 푼도 없어 술을 못 먹을 형편이니 어떡하죠? 주모는 어처구니가 없는지 피식 웃으면서 말한다. 멀쩡한 양반이 말이 아니시구려. 그러나 돈이 없다고 저녁을 굶으라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요. 고맙소. 가는 곳마다 주모처럼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한평생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구려. 김삿갓이 그런 농담을 하자 주모는 술을 한 상 차려다 주며 이렇게 말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겠어요.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술이나 한 잔 드시오. 주모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는 동안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며 활짝 열려있는 문 밖으로 먼 산을 유연히 내다보고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 산은 단풍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는데 산봉우리 위로 초여들의 달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게다가 하늘 공중으로는 기러기 떼까지 날아가고 있지 않은가. 김삿갓은 흥에 겨워 몸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이을곡의 추사라는 시를 콧소리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정자에는 이미 가을이 깊어 시인의 시름은 한이었구나. 강물은 멀리 푸른 하늘에 닿았고 단풍은 해를 향해 붉게 타오르네.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있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도다. 기러기는 어디로 날아가는고 울음소리 구름 속에 잠겨버리네. 마침 그때 주모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서 묻는다. 손님은 시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혹시 시인이 아니세요? 김삿갓은 주모의 질문에 적이 놀랐다. 주모는 시를 알고 있는가? 술 장사를 하기 전에 10년 가까이 서당지기를 쓴걸요. 제구 3년에 능풍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런 속담까지 아는 것을 보면 풍어에 대한 실력이 대단한 모양인데. 실력이 무슨 실력이겠어요. 읽기는 해도 쓸 줄 모르는 감투글인걸요. 옛날부터 서당에서는 글을 읽을 줄 몰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을 감투글이라고 일러왔다. 주모는 그런 속언까지 알고 있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저녁밥을 먹어가면서 다시 묻는다. 서당지기로 있다가 어째서 술장수로 나섰어? 주모는 벼랑간 얼굴에 애수가 어려지면서 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서당에서 쫓겨난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들, 딸 간의 자식은 한 명도 없는가? 아들아이가 하나 있으나 그 애는 읍내에 있는 외갓집에서 서당에 다니고 있어요. 여자가 애수에 잠겨있을 때에는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다. 김삿갓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러면 5년 동안이나 독수공방으로 살아왔다는 말인가? 하고 독수공방이라는 말에 힘을 줘가며 물어보았다. 주모는 독수공방이라는 말을 듣더니 대답은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왜 대답을 안 하지? 영감이 돌아간 지 5년이 넘었다면 지금쯤은 어지간히 고독할 게 아닌가? 김삿갓은 짓궂게도 또다시 수작을 걸어보았다. 주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수그리며 대답한다. 아이 참, 손님은 별 말씀을 다 물어보시네. 이래봬도 돌아가신 영감을 위해 한평생 절개를 지켜나갈 결심이라오. 절개도 좋지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닌가. 그처럼 옹졸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런 말씀은 저한테 통하지 않아요. 저녁을 다 드셨으면 고단하실 텐데 어서 잠이나 주무세요. 주모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밥상을 들고 휑하니 나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읽고 김삿갓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 리가 없었다. 가연과 흡사한 주모와 정을 꼭 한번 통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모는 안방으로 건너가 버리고 나서 죽은 듯이 조용하였다. 밤이 깊어오자 베갯머리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살아나고 창호지에는 달빛이 서리발처럼 차갑게 비쳐와서 암만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김삿갓은 오랫동안 전전반측하다가 마침내 등잔불을 켜놓고 다음과 같은 시를 종이에 적기 시작하였다. 나그네는 시름이 쓸쓸해 잠을 이룰 수 없는데 설이 찬 달빛은 나를 비춰주고 있구나. 푸른 배와 푸른 솔은 천고의 절개이나 복사꽃, 백꽃은 잠시 피었다 치는 것을 왕소근의 고운 뼈는 호지에 흙이 되고 양귀비의 고운 모습은 말발굽의 티끌이로다. 세상 물리가 모두 그와 같거늘 오늘 밤 옷 벗기를 아까워하지 마소. 왕소근이나 양귀비 같은 천하의 절생미인들도 한 번 죽고 나면 모두가 흙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고 애쓰느냐 하는 노골적인 유혹의 시였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 김삿갓은 시를 다 써놓고 나서 안방에다 대고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아주머니,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물을 청한 것은 주모를 불러들이기 위한 술책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안방에 불은 환히 켜져 있건만 대답이 없다. 자지는 않으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 여인대로의 고민이 있지 않는가 싶었다. 주모는 자지도 않으면서 대답이 없으니 김삿갓은 등이 달아오를 밖에 없다. 모든 곳에는 기회라는 법이 있는 법이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기에 쇠뿔은 반대에 빼라는 속담도 있지 않던가. 그런 생각을 할수록 마음이 초조해 와서 김삿갓은 마침내 안방에다 대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여보시오, 주인 아주머니, 나 물 한 그릇 달란 말이오.
남자들이란 그런 경우에는 채통도 채신머리도 없는 법이다. 그제야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주모가 방문을 열고 물그릇을 들여보내주면서 잠은 안 주무시고 지금이 몇 시인데 물만 찾으세요. 잠이 와야 자지 않는가. 그리고 김작갓은 주모에게 시가 적혀있는 종이를 내밀어주면서 내가 주모를 생각하며 시를 한 수 지었으니 읽어보시오. 잠은 안 주무시고 시만 지으셨나 보군요. 여인은 시가 적혀있는 종이를 받아가지고 안방으로 휑하니 건너가 버린다. 제구 삼년에 능풍물이라 했으니 저도 내 시를 읽어보면 마음이 통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 김작갓은 부풀어 오르는 감정을 짓누러가며 주모에게서 무슨 반응이 있기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방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지 않은가. 불을 끄지 않은 것을 보면 잠을 자지 않는 것만은 확실한데 도무지 반응이 없으니 사람이 죽을 노릇이었다. 밤은 자꾸만 깊어오고 있으나 김작갓은 단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무슨 반응이 있기를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반응이 없는 그것은 바로 좋은 반응이 아니겠는가 하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여자들은 언제나 수동적이라고 들었다. 그러기에 춘향전에서도 이몽룡이 성춘향에게 편지를 보내 만나기를 간청했을 때 춘향은 답장으로 나비가 꽃을 따르고 개가 구멍을 따라야 하는 법이라는 뜻의 글자만 적어보내지 않았는가. 그렇다. 남자가 적극적으로 여자를 따라가야 할 일이지. 수동적인 여자더러 남자를 따라오라고 한 것은 정녕 나의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김작갓으로서는 일대 각성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야 행동을 개시하려는 신호로서 우선 하고 일부러 큰 기침을 한번 해보았다. 그러자 안방에서는 마치 호흡이라 하듯이 지극히 얌전한 어조로 하고 조그만 기침을 해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심수심이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가 마음이 동하면 물도 마음이 절로 동하게 된다는 소리다. 그러기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옛날부터 어수지친이라고 불러오고 있지 않던가. 김작갓과 주모는 물론 부부지간은 아니다. 그러나 남자가 마음을 먹고 큰 기침을 해보이자 여자도 기침으로 호응해오는 것을 보면 무언 중에 마음과 마음이 통해 있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았다. 이에 김작갓은 용기를 내어 정신없이 안방으로 달려 건너왔다. 주모는 김작갓이 적어준 시를 손에 들고 등잔불 앞에 홀로 앉아있다가 김작갓의 도련한 출연에 얼굴을 붉히며 놀라 보인다. 어머, 주무시지 않고 뭐하러 건너오세요? 김작갓은 염치불구하고 주모의 손을 덥석 움켜잡으며 시를 읽어보았으면 내 심정을 다 알고 있을 게 아닌가. 설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겠지. 주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수그린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손님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살아가려는 지 마음에 왜 돌을 던지세요? 하고 약간 비난하는 태도로 나온다. 김작갓은 여인의 어깨를 움켜안으면서 껄껄껄 너튼 웃음을 웃었다. 이 사람아, 호수물이 잔잔하니까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켜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내들의 야구진 심정이 아닌가. 그만한 심정을 모를 자네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꼬치꼬치 캐 물어보는가. 여인은 숨을 가쁘게 쉬어가면서 손님은 제 마음의 호수에 너무도 심한 물결을 일으켜 놓으세요 하고 원망스러운 듯 소근거린다. 김작갓은 또다시 너트로 숨을 웃었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죽어서 내 심정을 솔직하게 실어 읊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뭘 원망을 하는가 말일세. 여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여자들의 마음은 화로와 같은 것이에요. 화로는 불을 피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싸늘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불을 피워놓기만 하면 화로는 어쩔 수 없이 달아오르기 마련이에요. 여자들의 생리란 그런 거예요. 여자의 생리가 화로와 같다는 말에 김작갓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자의 생리가 화로와 같다는 말은 천하의 명운일세 그려. 내가 이미 화로에 불을 지펴놓았으니 화로는 어쩔 수 없이 달아오르게 될 것이 아닌가. 이래저래 한평생인데 구티어 나를 원망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말일세.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되는 바람에 인생이란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도 당하게 되는 법일세. 이것도 인연이라면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김삿갓은 그렇게 말하며 여인의 몸을 덥석 품 안으려 하였다. 김삿갓이 여인의 몸을 부둥켜 안으려 하자 여인은 사나이의 팔을 힘차게 움켜잡으며 말한다. 선님은 시를 가지고 제 마음을 몹시 흔들어 놓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녀관계란 피차간의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야 물론이지. 내가 자네한테 아무리 탐을 내기로 자네가 목숨을 걸고 한거하면 어떡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자네는 5년 동안이나 외롭게 살아와서 사내가 무척 그리울 것이고 나 역시 자네를 좋아하니까 그만했으면 되지.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고 노골적으로 엉큼스럽게 나왔다.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만약 그 부탁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이미 결심한 바가 있는지 옷만 떼어놓고 그 이상은 말을 잇지 않는다. 부탁? 무슨 부탁인가? 어서 말해보게. 손님처럼 글을 잘하시는 분이라야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에요. 김삿갓은 무심중에 실수를 해버렸다. 부탁을 하는데도 글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일과 무식한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따로 있는가? 아무튼 자네 부탁이라면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게. 그러자 여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김삿갓에게 들려주었다. 주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풍수장이에게 특별히 부탁해 남편을 명당자리에 모시게 된 것만은 천만 다행인 일이었다. 그런데 산 너머 마을에 살고 있는 황진서라는 늙은이가 그 자리가 명당임을 알고 재작년 봄에 자기네 조상을 남편의 무덤 바로 코앞에 갖다 모셨다는 것이었다. 주모는 그러한 사실을 즉시 관가에 고발했더니 황진서는 말로는 무덤을 파간다 하면서도 1년이 넘도록 파가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황진서를 체포해서 엄벌을 처해달라고 관가에 진정을 올렸더니 본관 사또는 황진서와 친분이 두터운 탓인지 사또 역시 황진서를 오늘 잡아온다 내일 잡아온다 하고 말로만 뇌까리고 있을 뿐 반년이 넘도록 아직 결말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여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따지고 보면 명당짜리 쟁탈전이로군 그래. 황진사가 어떤 늙은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리 명당이 탐이 나기로 남의 무덤 앞에 자기네 조상을 마음대로 갖다 모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누가 아니래요. 돈이 많다고 사람을 깔본 행실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 문제를 좀 꼭 원만하게 해결해 주세요. 간곡한 부탁이에요. 여인의 부탁은 간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삿갓은 정의감이 강한 성품인지라 황진사와 본관 사또의 횡포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그도 그렇지만 잔뜩 노리고 있는 여인과의 동침을 위해서도 그녀의 소원만은 꼭 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사또를 굴복시킬 만큼 기발한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황진사와 사또가 모두 괘씸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야. 그러나 돈 많은 황진사와 세도 좋은 사또가 똘똘 뭉쳐있다면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겠는걸? 김삿갓은 계집을 적당히 업어넘길 생각은 못하고 고지식하게 고개를 기울이며 난처한 기색만 보였다. 그러자 여인은 가벼운 콧방귀를 뀌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반드시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또가 친분관계로 황진사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황진사의 처세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사또 자신도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진사와 사또를 함께 싸잡아 탄핵하는 고소장을 써올리면 반드시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또까지 물고 늘어지는 고소장을 써달라는 말인가? 허기는 사또까지 물고 늘어지면 사또는 백성들의 희목이 두려워 빨리 해결해질지도 모를 거야.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번 고소장에서는 사또까지 걸고 넘어가 주세요. 듣고 보니 주모의 진행은 놀랄 만큼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아직도 고개를 기울였다. 사또가 그런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겁을 낼까? 그러자 여인은 얼굴에 노비를 띠며 김삿갓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자고로 춘추 필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님은 절부의 마음을 녹여내는 필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또의 부정한 처사를 규탄할 필력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인이 야멸차게 힐난하는 바람에 김삿갓은 한데 얻어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춘추 필법까지 들고 나오며 공격을 퍼붓는 데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여인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옛날부터 필며 설며 도묘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님은 과거의 마음을 녹여내는 필묘를 가지고 계시면서 사또 하나쯤 혼내줄 자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정신을 번쩍 차릴 만한 고소장을 꼭 좀 써주세요. 여인이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나오니 김삿갓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김삿갓은 생각을 골똘하게 해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고소장을 춘추 필법대로 쓴다. 꼭 부탁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손님은 그만한 고소장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어른이에요. 여인이 교면수단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김삿갓은 고소장을 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김삿갓은 생각을 골똘하게 해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고소장을 춘추 필법대로 쓴다. 꼭 부탁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손님은 그만한 고소장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어른이세요. 여인이 교면수단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김삿갓은 고소장을 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사또의 결점을 일일이 물고 늘어져 보았자 별로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기에 첫째 감성에 호소하려고 다음과 같은 운치 있는 고소장을 써보았다. 산소에 대한 고소장. 파간다 하면 저쪽이 항상 하는 말이요. 잡아온다 하면 본관 사또가 의뢰하는 소리니 오늘 내일 하는 동안에 천지는 늙지 않아도 세월은 자꾸 가기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동안 정막강사는 100년이 될 것이로다. 김삿갓은 황진사와 본관사딸을 한꺼번에 걸고 넘어가는 매우 풍류적인 고소장을 써서 여인에게 보였다. 이만하면 어때? 황진사와 사또를 모두 걸고 넘어갔으니까 사또도 이 고소장을 읽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야. 여인은 고소장을 받아들고 2번, 3번 읽어보는 동안에 얼굴에 희열의 빛이 충만해 있다. 과연 손님은 천하의 명문가이십니다. 손님이 아니면 그렇게도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간결하게 써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은 고소장에 감명을 받은 탓인지 말투부터가 다르게 나온다. 이런 고소장으로 과연 효력이 있을까? 사또가 글줄이나 읽은 사람이라면 이런 훌륭한 고소장을 보고 어찌 그냥 내버려둘 것이옵니까? 이 사람아, 나는 고소장을 단지 풍류적으로 써보았을 뿐인데 이 고소장을 읽어보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리라고 믿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또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 고소장을 읽어보면 정신이 펄쩍 들게 될 것이옵니다.
사도를 직접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지만 천지운행의 묘리로서 부정을 설파한 이 고소장을 보고서야 제 아무리 사도인들 어찌 감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옵니까? 자네가 좋다고 생각되거든 이 고소장을 내일 사도에게 제출하도록 하게나. 그리고 김삿갓은 여인의 손목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 말을 들어줄 차례는 뜻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김삿갓의 손을 움켜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인은 몸을 허락할 기색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색을 하며 말한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오나 저는 아직 상중의 몸이옵니다. 산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몸이오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옵소서. 온유의 정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김삿갓은 여인의 태도가 표현하는 바람에 화가 불끈 치밀어 올랐다. 이 사람아, 자네는 누구를 농락하고 있는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가 5년이 된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직도 상중이라는 말이 무슨 소린가? 동침을 하고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이 분했던 것이다.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제가 어찌 손님 같은 어른을 속일 것이옵니까?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형식적인 탈상이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유택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마음으로는 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다행히 손님께서 훌륭한 고소장을 써주셔서 산소 문제가 머지않아 해결될 것 같으니 그때는 심상까지 벗게 될 것이옵니다. 마음의 상까지 벗고 나게 되거든 그때 가서 몸을 허락하겠다는 암시적인 말이었다. 이 사람아, 그렇다면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일이지. 남의 마음을 잔뜩 흥분시켜 놓고 와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면 어떡하는가? 김삿갓은 정색을 하며 나무라 보여주었다. 여인은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려 보이며 손님께서 제게 주신 시에 감명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제가 정신없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소 분쟁 문제로 마음속에 남편의 존재가 아직도 허면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찌 손님을 모실 수 있으리까? 산소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완전히 탈상을 하는 셈이니 그때에는 사정이 다를 것이옵니다. 듣고 보니 여인의 말에 이해가 아니 가는 것은 아니었다. 자네가 그런 생각으로 있다면 나도 동침을 강요할 생각은 없네. 남녀관계란 서로 뜻이 맞아야만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고맙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줄로 하옵니다. 제가 술상을 차려올 테니 오늘 밤은 술을 드시면서 즐거운 말씀이나 들려주시옵소서. 동침을 하는 대신에 술이나 먹고 떨어지란 말인가? 김삿갓은 소리를 크게 내 웃으며 빈정거리 주었다. 그러나 죽은 남편에 대한 여인의 정성이 너무도 알뜰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은 추호도 없었다. 여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간다. 이윽고 여인은 술상을 들고 들어오더니 김삿갓에게 술을 따라 올리면서 말한다. 저는 어깨너머로나마 글을 좀 배운 것이 있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죽는 날까지 수술을 할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께서 시를 가지고 제 마음을 송두리째 뒤집어 넣어버렸으니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아닌가 하옵니다. 김삿갓은 여인이 자기 시에 반했다는 말에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리하여 술 한 잔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 나서 여인에게도 한 잔 따라주면서 이 사람아, 말로만 인연 하면 무슨 소용인가? 남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몸은 달아나 버리니 그야말로 허탕이 아닌가? 김삿갓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 술을 마시며 또다시 유혹해보았다. 산소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니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여인은 거기까지 말하고 문득 자세를 바로잡더니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 여쭈면 손님은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손님께서 조금 전에 써주신 고소장은 천하의 명문이었습니다. 그처럼 훌륭하신 문장을 일필휘지로 써가기는 손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는 분이옵니까? 이름을 정면으로 묻고 나오는 바람에 김삿갓은 약간 난감한 기분이었다. 구태여 이름을 숨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잘난 척하고 이름을 일러주기도 쑥스럽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아, 이름이야 박서방이면 어떻고 최서방이면 어떤가? 나는 사내요, 자네는 여자라는 것만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술이나 마셨으면 그만 아닌가? 그 점은 물론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문장이 하도 능란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여쭤봤을 뿐이옵니다. 여인은 굳이 충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김삿갓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얼른 이렇게 둘러대었다. 나는 팔도강산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운수객일 뿐일세. 여인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짚히는 것이 있는지 김삿갓의 얼굴을 간간히 바라보며 강서의 강산풍을 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님이 팔도강산을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분이시라면 손님이야말로 팔도강산의 주인이 아니시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는 모르는 것이 없네 그려. 나는 팔도강산을 내 집으로 알고 떠돌아다니는 놈이니까 나야말로 팔도강산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말씀만 들어도 멋들어진 풍류객이시옵니다. 그렇다면 손님이야말로 방랑시인 김삿갓과 같은 분이 아니신가 합니다. 여인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여인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일순간 당혹감을 느끼다가 다음 순간 시치미를 떼고 자네는 김삿갓이라는 시인을 만나본 일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여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뵌 일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만나본 일도 없다면서 김삿갓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가 있던 서당 훈장으로는 김삿갓의 시를 무척 좋아하셔서 김삿갓이야말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천재 시인이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답니다. 저도 그래서 김삿갓이라는 이름을 절로 알게 된 것입니다. 김삿갓은 자기 시를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이 하늘 아래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보게, 그렇게 시를 잘하는 훈장이 있다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그려. 그 훈장이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가? 그 어른은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서당직으로 있으면서 그 어른한테 글을 많이 배워왔는데 그 어른이 세상을 떠나시자 저도 서당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술장사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훈장은 자네한테는 은사에 해당하는 사람일세 그려. 은사님도 이만저만한 은사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남달리 글재주를 타고났음을 아시자 그 훈장님은 저한테만은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사서 삼경까지 배우셨답니다. 그렇다면 그 훈장이야말로 진짜 선비였네 그려. 그 훈장은 김삿갓의 어떤 시가 좋아서 김삿갓을 그렇게까지 칭찬하던가? 김삿갓은 아까부터 궁금하던 말을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 여인이면 그만한 것은 능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여인은 천만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은사님은 김삿갓의 어떤 시가 좋고 어떤 시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새 시인들에게는 시심이라는 것이 없는데 김삿갓의 시에는 어떤 시를 막론하고 시심이 약동하고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삿갓은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눈을 커다랗게 떠서 놀랐다. 뭐야, 다른 사람의 시에는 시심이 없는데 김삿갓의 시에는 시심이 약동한다고? 그렇습니다. 요새 시인들은 시심은 없으면서 시를 억지로 짓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시심이 약동할 때만 시를 짓기 때문에 그의 시는 어떤 시를 읽어보아도 한결같이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모 훈장이 자신의 시 세계를 너무도 정확하게 파악해준 데 대해서 감격을 맞이 않았다. 그렇다. 시라는 것은 시심이 약동했을 때 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두뇌를 생각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인은 김삿갓에게 술을 권해가며 이런 말도 하였다. 저는 시를 지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 시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태백의 시를 읽어보면 아무런 꾸밈새도 없이 자유분방하게 흘러나온 구절구절이 너무도 감동스러웠습니다. 김삿갓은 시에 대한 여인의 감상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여인을 누가 감히 술집 주모라고 우습게 보아넘길 수 있을 것인가. 김삿갓은 여인에게 술잔을 권하며 다시 말한다. 자네도 한 잔 더 들게. 요새처럼 삭막한 세상에 자네 같은 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네. 과분하신 말씀이옵니다. 저는 손님한테서 고소장을 써받은 것만으로도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 그 고소장을 제출하면 산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은가? 물론입니다. 사도와 황진 사이 부정을 천재운행의 묘리로서 규탄한 그 고소장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떤 고소장을 써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시심이 약동하는 그 고소장을 읽어보는 순간 저는 이분이야말로 김삿갓 어른이 아니신가는 의욕조차 느꼈던 것이옵니다. 여인은 김삿갓의 정체를 이미 눈치채고 있는 듯 싶어 김삿갓은 그 이상 농간을 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즉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실직고를 하였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놓겠네. 나는 자네가 추측한 대로 김삿갓임이 틀림없네. 자네를 속이려고 정체를 숨긴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니 너무 언짢게 생각지 말아주게. 그러자 여인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듯 입을 딱 벌린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사카드른을 만나면 이 영광을 어떻게 표현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 사람아, 거지나 다름없는 나를 만난 것이 뭐가 영광스럽단 말인가.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났다는 것만이 나는 기쁘이. 자, 그런 의미에서 한잔하세. 이날 밤 김삿갓은 여인과 더불어 늦게까지 술잔을 나누다가 새벽녘이 다 되었어야 건넌방으로 혼자 건너버렸다. 여인의 갸륵한 심정을 다 알고 있는 까닭에 추잡스럽게 덤벼들 욕심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불서에 심의 무무지는 말이 있듯 내가 여인에게 탐을 냈던 것도 결국은 일시적인 음탕에 지나지 않았었구나. 김삿갓은 스스로 그런 반성조차 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해가 중천에 솟아올라서야 잠을 깨어보니 여인은 온데간데없고 다만 대청걸 한복판에 커다란 종이쪽지 하나만이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종이쪽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었다. 사갓 어른께서 써주신 고소장을 오늘 중으로 통원에 제출하고 싶어 읍내까지 왕복 100리가 넘는 길을 오늘 중으로 다녀오려고 부득이 새벽길을 떠나옵니다. 늦기 전에 돌아올 생각이 오니 사또를 만나뵈온 결과도 들으실 겸 떠나지 마시고 꼭 기다려 주시옵소서. 조반상은 안방에 차려놓았으니 소찬이지만 많이 드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모올림. 김삿갓은 여인이 남겨놓은 글발을 읽어보고 망보에 대한 그녀의 지성에 새삼스러이 감탄을 마지 않았다. 장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여인은 남편이 임종시에 너는 내가 죽거든 개가를 하더라도 내 무덤에 흙이나 마른 뒤에 개가하거라 라는 유언을 남겨놓았다고 해서 남편 무덤의 흙을 빨리 마르게 하려고 무덤에 대고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런 여인에게 비기면 망부의 산소 분쟁 문제가 마음에 걸려 5년이 넘도록 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김삿갓은 차려놓은 조반을 먹고 나서 바람을 쐬려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돌도 많고 물도 많았다. 언제 보아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자연이었다. 김삿갓은 산속을 진종일 배회하다가 문득 어느 고승에 선시 한 수를 연상하였다. 봄에는 꽃이 많고 가을엔 달이 있고
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눈이 있다. 만약 아무 욕심도 없이 한가롭게 지내면 그것이 곧 좋은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살기 어려운 것이 세상이니라.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세상처럼 살기 좋은 것이 어디 있을 것인가? 정명도라는 석학도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 모든 것을 욕심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연은 모두가 봄과 같이 화창한 뜻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 말은 명언이니 틀림없어 보였다. 마음이 자연과 동화되어 버리면 욕심 같은 것은 절로 없어질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김삿갓은 산속을 진정을 돌아다니다가 석양무렵에 주막에 다시 돌아오니 주모는 100리가 넘는 길을 어느새 다녀왔는지 집에서 김삿갓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벌써 다녀왔는가?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지? 여인은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고 이렇게 대답한다. 어르신네 덕분에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사옵니다. 김삿갓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여인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자네는 동원에 가도 사또를 만나기가 어려웠을 터인데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사또를 만나보기는 하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사실 아무 명색도 없는 여인이 사또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주모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희 집 사촌 오빠가 동원 행랑 아범으로 있기 때문에 사또 어른을 만나 뵙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옵니다. 아, 그래? 사또를 직접 만나보았다면 사또가 뭐라고 하던가? 사또를 만나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주게. 그러자 여인은 사또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여인이 사또에게 고소장을 내밀어 보이자 사또는 내용을 읽어보고 나더니 눈을 커다랗게 떠보이며 놀라며 이 소장은 누가 쓴 거리냐? 이런 명문은 아무나 쓸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이런 명문을 어떤 선비가 써두자냐? 하고 대뜸 지필자의 이름부터 물어보더라는 것이다. 여인은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방명신 김삿갓이라는 분이 우연히 저희 집에 들르셨기에 쇠내가 특별히 부탁하여 그분에게 이 글을 써받은 것이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뭐야, 이 글을 방명신 김삿갓이라는 분이 써주더라고? 방명신 김삿갓이라면 지금 우의정으로 계시는 김좌근 대감과 한 집안 어른인데 그 글을 정녕 그 어른이 써주셨다는 말이냐? 예, 틀림없이 그분이 써주셨사옵니다. 너는 모르리라마는 김좌근 대감과 김삿갓은 모두가 안동 김씨다. 김삿갓의 선치는 김안근이니까 두 사람이 모두 근자 학렬이니라. 따라서 방랑시인 김삿갓은 김좌근 대감의 조카에 해당하는 분이시란 말이다. 사또는 그 모양으로 안동 김씨의 족보를 소상하게 말해주고 나서 그런 어른이 지금 우리 고을에 와 계시다면 사또인 내가 그 어른을 마땅히 찾아뵈야 하겠다. 그 어른이 지금 너희 집에 와 계시다는 말이냐? 하고 물어보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인은 대답을 잠시 주저하였다. 김삿갓이 사또와 만나는 것은 별로 달가워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른은 어제 서울로 떠나가셨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사또는 애석함을 금하지 못해 가벼운 한숨조차 쉬어 보이며 그거 참 애석하게 되었구나. 내가 그 어른을 꼭 만나 뵈었어야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하다는 것이었다. 여인은 사또와 만난 이야기를 거기까지 들려주고 나서 사갓어른께서 사또가 쩔쩔쩔 맬 정도로 훌륭하신 가문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여인의 말을 듣고 앙촌대소를 하였다. 내가 오늘 안동 김씨덕을 톡톡히 보았네 그려. 사또가 그처럼 쩔쩔 매더라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안동 김씨요 하고 이마 빼기에 방문이라도 써붙이고 다녀야 하겠는걸.
사또가 안동 김씨네 족보에 그렇게 소상한 데는 정말 놀랐습니다. 벼슬을 해먹으려면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서는 출세를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일세. 붕당정치는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야. 김작갓은 붕당정치를 한마디로 매도해버렸다. 지금 우의정을 잇는 김작은도 자기와 똑같은 안동 김씨임을 김작갓도 모르지는 않았다. 굳이 행렬을 따지면은 김작갓에 붙이는 김안근인데 우의정의 이름은 김좌근이니까 촌수를 따진다면 김작은이 김작갓에게는 숙항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과 소송사건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래 선조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사또는 황진산의 무덤을 다시 안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파가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작은의 세도가 이 사건을 그렇게도 쉽게 해결해 줄 줄은 몰랐네 그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모든 것은 지아비에 대한 자네의 지성이 극진한 덕택일세. 아니옵니다. 모든 것은 사과자님께서 힘써주신 덕택입니다. 이번 일에는 너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술을 한 잔 톡톡히 대접하고 싶사옵니다. 이었고 주모는 씨암탉까지 잡아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내왔다. 김작갓은 술을 얻어먹는 것도 좋았지만은 불쌍한 여인을 다소나마 도와주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두 사람이 술잔을 거듭하는 동안에 어느덧 밤이 깊었다. 산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약속한 대로 동침을 해도 무방할 계제가 된 것이었다. 여인은 진작부터 마음속으로 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지 어느 순간에 문득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과들은과의 약속은 이부자리를 펴놓는 것만으로 대행하면 어떠했겠습니까? 이부자리를 펴놓고 살을 섞는 것만은 하지 말자는 뜻이었던 것이다. 김작갓은 여인의 고고한 뜻을 이내 알아채고 너트로 숨을 웃었다. 자네가 좋도록 하세 그려. 자고로 집을 가만히요 낙불 가극이라 했으니 이부자리만 펴놓았으면 그만이지 구태여 이불 속에 들어가 금수와 같은 짓까지는 아니해도 좋겠지 안 그래? 옛날에 고사와 명기들은 서로 뜻이 맞으면 이부자리만 펴놓고 실제로 살을 섞지 않은 일이 더러 있었기에 김작갓은 흔쾌하게 웃으며 응낙해 주었다.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일어서더니 원앙금침을 손수 정성스럽게 펴놓는 것이었다. 이날 두 남녀는 이부자리 옆에 앉아 술만 나누었을 뿐 이불 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남녀관계란 애정도 없이 살을 섞으면 그것은 단순한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행위가 진정한 인간 행세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해야 한다. 성의 숭고성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뜻만 맞으면 육체관계 같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김작갓은 생각하는 것이었다. 김작갓은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들과 육체관계를 맺어왔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여인은 마음이 통했던 하문기생 가련뿐이었고 그 밖의 계집들은 일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요강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술을 따라주고 있는 주모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김작갓은 주모의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망부에 대한 의리를 알뜰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게다가 또 하나 열거하자면 그녀는 김작갓의 인간성을 무척 소중하게 여겨주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 모양으로 상관의 의기가 상통하고 보니 육체관계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서 김작갓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 자네 같은 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즐겁네. 여인은 또다시 술을 따라주며 저 역시 사카다른같이 훌륭하신 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이 무한히 기쁘옵니다. 일생을 두고 사카다른만은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고맙네. 사람의 종자가 구더기같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사내와 한 사람의 여인이 진정으로 뜻이 맞았다는 것은 얼마나 희귀한 일이겠는가. 여인은 감격의 눈물만 씹어 삼킬 뿐 대답을 못한다. 산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나는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기로 하겠네.
내가 곤주시를 한 수 불러줄 테니 자네도 한 잔 마시게. 그리고 김삿갓은 여인에게 술잔을 내밀어주며 오무룡의 곤주라는 시를 다음과 같이 읊어보였다. 그대에게 술잔을 권하노니 넘치는 이 술잔을 사양치 말게. 꽃이 피면 비바람이 많고 사람 사리에는 이별도 만나네. 여인은 술잔을 들고 눈물을 삼키며 저도 이 시로서 화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읊어보이는 것이었다. 님도 나와 헤어지며 눈물 지우고 저 역시 울면서 이별하려고 그리운 눈물이 비가 되어서 청년님 옷자락에 뿌려나지고. 실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시냐의 이별곡이었다.